지금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이냐면 자아성찰을 하고, 자아성찰은 이전에 쉽게 쓰여진 시에서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 타자라는 게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타자라는 게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글하는 주인공이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첫 번째로 임씨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임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만 엄청 부풀려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편견과 오해가 조금은 해소가 됐죠. 왜냐면 임씨가 생각해보니까 일을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네, 그런 거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임씨의 삶에 대해서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임씨가 아주 고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고작 주어지는 게 저 지하 단칸방이라니,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오해가 완전히 해소가 되죠. 어떤 부분이냐면 임씨가 공사비를 너무 정직하게 받잖아요. 원래 18만 원이고 옥상 방수 공사까지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고작 받은 게 7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그가 타자, 다른 사람인 임씨를 이해하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편견과 오해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고, 그리고 동정과 연민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해소되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임씨에 대한 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을 더디게 하는 임씨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의심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임씨가 견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까봐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근데 임씨가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끝내고 또 견적보다 굉장히 낮은 금액을 청구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임씨가 열심히 일하고도 견적의 금액보다 낮게 수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또 하나는 임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생각이 이전에는 굉장히 못 믿어하고 의심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까봐 긴장했지만, 그 임씨가 성실하게 일을 끝내고 견적보다 낮은 금액인 7만 원을 요구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이제 정리된 부분 한번 볼게요. 이 갈래는 단편 소설 혹은 연작 소설인데, 연작 소설은 여러 가지 이제 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은 굉장히 사실적.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하나는 비판적.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찰적. 뭔가 깨달음도 주고. 그래서 시간은 1980년대. 우리 사진 보면서 했었죠. 그리고 공간은 부천의 원미동, 제재는 욕실 바닥공사. 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오해로 인한 타자, 다른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그 타자 이해를 통한 화해. 결국에는 나중에 술을 마시면서 화해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특징을 보면은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실제 공간인 부천 원미동, 여기를 배경으로 하여 소시민들의 삶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걸어낸다. 그래서 여기 사실적이 들어가 있는 거에 되겠죠. 그다음에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비판하는 점도 있고 성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서울 변두리 소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서울의 중심부라고 친다면 점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기가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깥까지 이 부분에 이제 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이 더 커지면서 점점 이제 여기까지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울에 정착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밀려와 살던 위성 도시, 거기가 원미동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소시민 그리고 하층 노동자들의 생활터전,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가리봉동을 볼까요? 가리봉동은 1980년대 공장이 굉장히 밀집돼 있던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층 자본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공장 경영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공간이었고,
공간이 되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 자본주의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은, 공장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공간 혹은 힘들게 살던 공간이 이 가리봉동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이곳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 상층 자본가한테 돈을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미루면서 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이 이 원미동과 가리봉동이라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과서 62쪽에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필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내용을 바탕으로 임씨를 소개하는 인물 카드를 한번 작성해 본다고 한다면, 이름은 임땡땡, 임씨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이는 36세 토끼띠, 고향은 어디라고 했었죠? 그렇죠. 경기도 이천이 고향이었고, 그다음 사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하는 일은 본업, 겨울엔 뭘 했죠? 그렇죠. 겨울에는 연탄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했고, 여름에는 집 수리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 수준은 매우 어려웠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들어보면 처음에 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낡았어요. 낡은 옷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식구들이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워야 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는 살고 있는 곳이 지하실, 단칸방. 지하실인데도 그 중에서도 방이 하나뿐인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벌어 먹고 산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품은 어땠나요? 그렇죠. 성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 그러면 인물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그래서 임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태도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우리 다 한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은 인부와 함께 목욕탕 배수 공사를 함. 이걸 보고 그와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 원래 하는 일이 연탄 배달이었잖아요. 그죠?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 실력도 없으면서 공사는 대충 하고 아마도 많은 대가를 받아 가려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 사람 진짜 하는 일이 아니라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서 대충 하고 실력도 없으면서 많은 대가를 받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옥상 방수 공사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땠냐면, 처음에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땠죠? 아주 성실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며, 게다가 부업이라고 하기에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푼 건 아니었죠. 그래서 완전히 의심을 풀지는 않고 처음에 정했던 금액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그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성실하고 되게 꼼꼼했어요. 게다가 실력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의심을 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금액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처음에 견적서에 적힌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7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그와 아내의 태도는 어땠냐면 임 씨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실하고 꼼꼼하고 게다가 실력 있고 책임감도 있어요.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땠냐면 아주 정직한 인물임을 알게 되고 처음에 자신들이 가졌던 오해를 부끄럽게 생각했죠. 우리가 쉽게 쓰여진 시에도 봤지만 이 부끄럽다는 걸 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그와 아내의 태도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떠냐면 다른 사람의 외모 그리고 복장 이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비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교과서 63쪽입니다. 교과서 63쪽을 보면은 다음은 생략된 뒷부분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그래서 곰국만 나오나 큰 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지요. 마누라 빠마값도 빠집니다.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제기랄 쉐타 공장 하던 놈한테 1년 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어먹고 야반도주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상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우리네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이야 제꺼덕 들어오지요. 되게 안타깝죠. 1년 동안 그 공장에 연탄을 대줬대요. 근데 그 돈을 그냥 떼어먹고 도망갔대. 그게 무려 80만 원. 여기 보면 나오죠. 1980년대 물가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647원, 라면 한 개가 200원, 쌀 40kg가 34,700원. 이로 봤을 때 당시 임씨한테 80만 원은 몇 달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큰 돈인데 이 돈을 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하길래 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놈이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습니다. 자,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보자.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일까? 그리고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연탄값은 임씨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래서 왜 맑은 날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일까? 이 부분을 볼까요? 비 오는 날에는 어땠어요? 임씨와 같은 막일꾼, 막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서 시간이 많이 남죠.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맑은 날에는 다 일을 하러 가야 돼요. 하지만 이 비 오는 날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갈 수가 있겠죠. 간다가 아니라 왜 가야 한다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볼까요? 공장 주인에게 떼인 돈을 받으려는 아주 절박한 마음에 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다가 아니라 가야 한다는 꼭 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80만 원이면은 몇 달치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가야 한다. 그럼 이 연탄값은 임씨와 그의 가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보면 여기서 떼인 연탄값은
이 임씨의 식구들의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는 생활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제목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부도덕한 부유층, 잘 사는 사람들 또는 사회 모순적인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일을 하지만 자꾸 돈을 벌 수 없는 그 구조 때문에 생활난에 빠진 도시 빈민의 절박함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목에 담긴 의미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소설에 나타난 임씨의 처지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나요? 당시 세태, 어떤 것을 비판하고자 했나요? 자, 첫 번째는 아주 임씨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를 비판하고자 했었죠.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떼먹고 아주 호의호식 잘 사는 부도덕한 부유층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의 의미도 받고 그 다음에 질문들에도 한번 답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 63페이지 학습활동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4쪽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부분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라는 작품은 11편으로 이루어진 원미동 사람들의 연작의 6번째 작품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연작 소설이라고 아까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다가 연립주택을 사서 부천으로 이사를 한 한 회사원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중반 어느의 광복절이다. 겉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면 작가가 다 아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전지적인 신처럼 작가 시점이지만 대체로 주인공인 그의 시점에서 관찰되고 해석되며 서술된다. 작품의 전개에 따라 그는 일을 대충하고 돈은 부풀려 받았을 것이라 의심했던 일꾼이 사실은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런 미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는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의심하고 낮추어 보았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한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아 성찰이 이 소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내용을 조금만 볼게요. 이제 우리가 볼 거는 2단원, 교과서는 75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75쪽 보면은 이제 우리는 2단원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문학의 수용과 생산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는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그래서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예술품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문학 작품을 이루고 있는 내용과 형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문학 작품의 내용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보면은 사건, 배경, 주제, 등장인물, 말, 행동, 인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적인 요소에는 구성, 문체, 시점, 연과 행, 그리고 운율, 표현 기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산유화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산유화라는 작품은 다 보고 나서 수행평가로도 볼 거니까 그 작품의 형식에 좀 더 집중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산유화라는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산유화는 교과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유화는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 김소월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김소월이 쓴 작품이고, 산유화는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다룬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존재의 근원적 고독, 그리고 더불어 생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성과 섭리를 노래한다. 좀 내용이 이렇게만 보면 어렵죠. 근데 내용을 좀 보다 보면 또 쉬워요. 잠깐 보면은 산유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현상을 노래한 거다. 그래서 피었다, 지고 하는 그 꽃을 통해서 우리가 요새 보면은 이제 꽃이 다 졌는데 이제 벚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 벚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산유화도 마찬가지로 산에 피는 꽃이 피고 지는 현상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환이 되잖아요. 또 피고 또 지고 이런 과정들이 순환이 되는데 그것을 마치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꽃을 비유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특히 이 작품은 형식에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시의 형식상 특징으로는 위아래가 대칭되도록 연과 행이 구성이 돼 있어요. 나중에 같이 볼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지금 같으면 뭐 랩 같은 경우에는 라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삼음보, 율격에 통해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작품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문학의 작품과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아까도 봤었죠. 그래서 정리하는 내용을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시인 김소월에 대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작품의 이야기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거는 뭐 작품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작품도 보고 뭐 동주도 좀 보고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그런 작품들처럼 이것도 시인 김소월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유화라는 작품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습 활동까지 이제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수행평가까지 이어져요. 수행평가 날짜는 그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이어지니까 작품을 좀 더 꼼꼼하게 보세요. 수행평가는 이 산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패러디 시를 짓는 거예요. 패러디 시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베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행평가니까 여기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볼게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작품을 보면은 문학작품은 크게 내용면 그리고 형식면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내용면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경험 그리고 정서, 가치관, 인생관, 주제 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드러나요. 뭐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작가 경험이 드러나잖아. 자기가 직접 유학 가서 쓴 내용이니까 경험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의 가치관,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가치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생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그리고 주제까지도 드러나요. 근데 그게 내용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갈래로 쓸 건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쓸 건지, 어떻게 형상화할 건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어떤 걸 뭐 주어주고 아니면 구조는 뭐 어떻게 써야겠다. 뭐 세 줄에 끝내야겠다. 아니면은 뭐 삼음보에서 세 덩어리로 끝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형상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 거고, 만약에 봄, 눈 오는 밤 예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보면은 거기에 뭐 시각적인 것도 드러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는 아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두 개를 뗄 수가 없어요. 형식만 있어도 작품이 안 되고 내용만 있어도 작품이 안 돼요. 그래서 문학작품이라는 거는 이 내용과 형식이 합쳐져서 나눠지는 게 합쳐서 나오는 게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